서울의 지금 기온은 22.1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한국 방송 역사의 부끄러운 족적, 바로 땡전 뉴스. 32년 전 1987년 오늘 뉴스는 어땠을까? KBS 뉴스9 박성범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민정당은 오늘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민주화를 약속. 이 땅에서 더 이상 민주화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민정당 총재, 대통령 전두환 씨는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 어떤 경우라도 불법과 폭력 그리고 선동으로 우리의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일 KBS 뉴스9 나중에 YTN 사장을 지낸 배석규 기자의 리포트.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보람에 의사가 되려던 소년 시절의 꿈을 정치에서 펼치고 있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그는 상식과 합리의 바탕 위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MBC 뉴스 데스크 한남신 기자의 리포트.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의 슬기, 그리고 과묵한 언행에서 읽을 수 있었던 인간적 진솔함이 과연 어떤 조화를 이루어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지 기대와 함께 주목해봅니다. MBC 정병수 해설위원은 뜬금없는 전두환 찬양. 평화적인 정부 이양이야말로 전두환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가 실천된 것입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6월 항쟁의 정점이었던 60항쟁. 이를 보도하는 KBS 뉴스9. 대학생 500여 명이 기관사를 위협해서 전동차를 남영역까지 달리게 한 뒤 이곳에서 내려 시위를 벌였습니다. 300여 명은 서울역을 출발한 급행열차를 세웠고 일부 학생들은 선로에 누워서 열차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는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민주화 운동에 재를 뿌리고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민들은 또 몹시 불안해하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내수 경기가 이렇게도 없는데 만날 이 복잡하기만 되면 우리 상인들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한국 언론,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morning sun. 20 years from now, maybe we'll both sit down and have a few beers, and I can tell you about today and how I picked you up and everything changed. It was pain, sunny days and rain, and it feels the same thing. Everybody knows it suck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it. We're still fighting it. You'll try and try. 네,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제 2부 문을 열었네요. 네. 김선미님 앞서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땡전 뉴스 보고 자란 어린이 민주시민이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민트님 언론인들 반성하셔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방송 10년 후 2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자,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부터 갈까요? 네, 정한나 씨.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내일 오전 허블레안이 실제 인양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확실히 안 열린다고 단언할 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면서 추경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의 정기 모임인 초월의 회동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떠돌이 정치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원칙이 있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목표로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제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러다이트 그리고 일자리. 정치평론가 유제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제일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러다이트 운동 이게 주제인데요. 네. 이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나라 이름. 아, 그래요. 러다이트란 말 자체도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예. 뭐 좀 힌트 좀 내주시죠. 유명한 스포츠 팀. 뭐 요크셔, 리버풀, 이쯤 되면 이제 나라 이름 맞추셔야죠. 유명대학. 유명대학, 예. 옥스포드 이런 거.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으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힌트로도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유제일 평론가는 책을 낸 게 없습니까? 책 낸 적 있죠. 어떤 책?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예상을 했죠. 몇몇 어떤 게 득세를 하고 뭐 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요. 유재일 네. 평론가의 책은 한번 유재일 이름으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다이트. 러다이트요. 네네. 이제 보통 우리가 러다이트 하면 기계 파괴 운동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에서 개념을 희석시킨다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예예예. 기계 파괴가 목적이었겠어요? 수단이죠, 수단. 그렇죠. 예예. 네. 그러니까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예. 테네시강 유역개발이 수단인데 그걸 마치 목적인 양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다이트는 이거는 노동운동이고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에 대한 가혹한 노동시간과 노동환경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단결권 같은 거 협상권이 없었던 거에 대한 그거를 복귀하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지 기계 파괴 자체는 그 수단이지 기계 파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예예.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르치죠. 가르쳤죠. 이제는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러다이트 하니까 네. RATM이라는 네. 락 밴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계에 대한 네. 또 분노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RATM. 그러니까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얘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더 머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자를 해서 지금 무슨 밴드 얘기하는 거지? 나도 다 아는데 그러다가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그렇죠? 더 머신. 이것도 러다이트 운동의 하나로 네. 쳐줍시다. 좀. 네, 쳐줄 수 있죠. 뭐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예, 라디오 가가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과거의 것에 향수와 저항 이런 게 나오죠. 네. 일단은 이 당시에 이제 1910년대예요. 1910년대 아니 1910년대가 1810년대. 네네. 1810년대 이제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그 나폴레옹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나폴레옹하고 뭐 대륙 봉쇄령하고 이제 한참 이 유럽에 패권을 두고 패권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죠. 예예예.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가 당시에 이제 섬유 산업이거든요. 네네. 섬유 산업은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숙련 노동자의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싼 거 하면 명품 아닙니까? 네. 명품 비싸죠. 네. 거기다 문양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을 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옷감 등급 얘기할 때 몇 수짜리 옷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히 박으면 네. 고급 옷감인데 그게 촘촘히 옷감을 짜는 게 네. 이게 보통 기술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섬유 산업은 원래 그렇게 지금 우리가 1차 산업 아니 2차 산업 중에서 제일 싼 산업, 저 노동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섬유 산업이라는 건 길드가 있고 그리고 고급지게 비싸게 팔아먹고 그거를 종사자들도 먹고 살만하던 그런 산업 분야였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기계가 나오면서 숙련 노동의 필요가 없어진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더 정교하게 직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의 그 노동이 불필요해진 영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실 뽑는 정도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실 뽑는 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것도 노예 노동했거든요. 기계 전에 노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영국에서는 엄청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 실을 뽑았죠. 네. 근데 이제 실을 뽑을 단계를 넘어서서 기계가 직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예예. 근데 이제 직조를 옷감을 짜는 이 단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숙련 노동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실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방적해서 실만 바꿔주고 덜컥 뭐가 걸렸으면 걸린 거 빼주고.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으로 기계만 관리를 해줘도 숙련 노동자랑 비슷한 수준의 옷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숙련 노동자들의 몰락 이게 벌어지는 게 1810년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얘기를 해서 한 20년 정도 건너뛰어서요. 인도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예예.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방적기로 짠 천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천이 훨씬 더 고급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이 숙련공들이 있어서 그 면이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퀄리티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영국 식민 관료들이 어떻게 했게요? 그러면은 뭐
이 수제 옷 같은 거 못 팔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네? 노동자의 엄지 손가락을 네. 잘랐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 그만큼 잔인한 거죠. 야 식민지라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중국에다가는 아편도 파는 사람들이 손가락 못 자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잔인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1810년대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을 때 영국 노동자들한테 잔인하게 못해요. 첫 번째로 영국 이게 노동 그 기계예요. 기계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자기네들이 있을 게 아니잖아요. 네. 기계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노동자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압박을 하면 기계를 파괴하려면 그 비싼 기계가 부서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기계로부터 노동자를 떨어뜨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계 판계 운동은 자본가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노동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였냐면 14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주 14시간. 아니요. 하루에. 하루 14시간. 심한 경우는 18시간. 야, 이거 그럼 진짜 사람 죽는 거죠.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거네요. 잠만 자고 그리고 급여도 빵 하나나 먹을 수 있는 급여. 이거 어떻게 이래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걸 강요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 줄여달라, 급여 올려달라 투쟁은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서 효과적인 기계를 점거하는 거, 기계를 점거하고 요구를 조건을 안 들어주면 기계를 파괴하겠다. 이거를 자본가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자본가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얘기했지만 나폴레옹 시기이기 때문에 대륙 봉쇄령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요. 네. 전쟁 병사 누가 나가요? 노동자들. 평민이 나가죠. 네. 노동자들 평민이 나가죠. 그러면 노동자들하고 평민하고 내전 상황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국가 간의 갈등 상황과 이런 속에서 노동자의 협조를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영국 자본가 계급이 이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서 단체 교섭권하고 단체 행동권 이런 거를요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시간 노동제로 한 이제 이 이후에 한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가 걸리는데 8시간으로 노동제로 수렴하는 그 대장정이 시작이 되죠. 네. 그 이후로도 수많은 피가 흘려지지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러다이트 운동. 이거는 네. 그야말로 노동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노동 운동이죠. 노동 운동의 시초 같은 거죠. 이거에서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 버전의 운동들 그리고 이제 선거권 획득 운동이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오는 건데 노동 운동의 시초를 마치 노동 운동이 이 반달리즘 문명 파괴 운동인 것처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아, 독재 시대 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네. 뭐 편의점 가면은 거의 그 자동 판매기 비슷하게 네, 자동 점점 계산기가 그렇게 되죠. 나오게 되고 또 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은 네. 무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럼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가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러다이트 운동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기계가 도입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본가의 수익이 는다. 이건 시장의 논리죠. 네. 근데 문명사적으로 보면 기계가 도입되면 그 생산력이 들면 뭐가 좋죠? 노동 시간이 줄어요. 그렇죠. 예. 노동 시간이 주는 겁니다. 14시간 노동을 하다가 8시간 노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주 4일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늘면 수익을 늘리는 방향도 있지만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일자리가 오히려 생기죠. 기존에 있었던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새로운 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20세기 같은 프로스포츠 생겼잖아요. 우리가 여가가 생기잖아요. 네. 소비 활동이 생기고 이거 19세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이 늘어나는 직종의 1위가 요양사입니다. 노인 요양 예, 예. 그리고 스포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마사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사람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우리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삶의 웰빙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프트가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동기는 수익을 위한 동기인데 그거는 자본적 해석인 거고 인간적 해석을 하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모두가 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문명사적 해석인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항상 문화지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걱정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기계에게 넘어갈 영역들은 뭐 넘어가게 두고 인간의 손길로만 가능한 또 인간의 감성과 인품으로 가능한 그런 직업적 영역은 얼마든지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일자리로 좀 더 길을 열어보자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시간 줄어드는 거.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인간은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성실해야 된다. 노동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걸 윤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쉬고 삶에 대해서 삶의 가치를 더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명 발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러다이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8166번 쓰시는 분, 1800년대 14시간 노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화물 트럭 운전자들이 하루 14시간 밤샘 운전이라고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도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건 협상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 이 러다이트 운동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협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협상력이 없으면 정치는 외면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여건은 먹고 살만한 진짜 간신히 먹고 살만한 데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죠.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물 노동자들 저항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저항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도입될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택배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면서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산업 구조가 변환할 때 그 희생을 노동자한테 강요하느냐 아니면 그 노동자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삶이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삶이 이어질 수 있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경력 단절이 곧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격렬한 저항을 하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겠죠. 정부와 공공이 관심을 갖고 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이제 기계에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정부와 공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3385번 쓰시는 분, 영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나 봐요. 신사의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구름커피 구름님, 당장 임금이 줄어드는 것만 보이니까 반발이 있는 거겠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영국이죠?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당나라. 또 정답 보내셨어요. 지브랄터. 영국의 일부분이죠. 2836번 쓰시는 분, 정답은 노영국입니다. 노영국. 배우 이름 아닌가요? 자, 4489번 쓰시는 분, 정답 영국. 영 앞길이 보이지 않는 국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분들 어찌하오리까. 영국 이행시를 하셨어요. 백성현님, 정답 영국. 숯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때려서 만들어 먹으면 기계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좋은 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기계가 때리면 그건 수타면이 아닌 거죠. 기타면이 되겠습니다. 자, 9218번 쓰시는 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잉카 제국. 잉카 제국. 자, 권현숙님, 정말 멋진 설명입니다. 좀 어렵지만 공감 가는 이론입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영국이라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디 유재일의 밝히디였습니다.
6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들렀다 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인천 시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동인천 진출로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연풍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의 장애물은 모두 치워졌지만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서울요금소 광장부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창동교 사이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원릉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이 분야 최고의 빅마우스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먼저 박시영 윈직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60 민주항쟁 일이었습니다. 네, 60대 뭐 하셨어요, 박원석 의원? 저는 오늘 뭐 방송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는 예.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지난 주말에 이 지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뭐 정치권 모여가지고 했고요. 예. 오늘은 뭐 저는 개인 일정을 보냈습니다. 아니죠. 그 32년 당시에 전. 네. 제가 그 당시에 고3이었어요. 고3. 아. 근데 6월 10일 날 예. 그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네. 친구들과 작당 하에 거리 시위를 나갔다가 고3이. 예. 최루탄이라는 걸 몸소 체험해보고 예. 정말 길거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때. 예. 우리 저 박시영 대표님은? 저는 그때 이제 재수할 때인데 이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고향이 전주 쪽이거든요. 예. 살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 심상치 않다. 그때 느꼈고 뭐 그때 데모 좀 참여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재수생인데. 아니 그때는 온 국민이 데모를 할 때였기 때문에 재수생 고등학생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김용민 앵커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근데 나름대로 그때 시국을 걱정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또 갈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0 민주항쟁 기념사 대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돼서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다. 이 말씀은 왜 나왔나 봤더니 연이은 정치인들의 막말 여기서 이제 어떤 동기가 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철렵질이라는 말, 질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는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런 발언.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당에서 대변인도 해보고 원내 대변인도 해보고 했는데 공당 대변인의 논평질 치고는 참 저질입니다. 너무 실망스럽고요. 뭐 이 얘기 하기도 이제는 지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일 그냥 무슨 돌림노래 자판기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저거는 뭐 실언도 아니고 다분히 의도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도는 정치를 어쨌든 무한 정쟁의 장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이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치 혐오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네. 총선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네. 네. 고정 지지층, 적조로 투표하는 층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게 무당층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 대표님? 네. 물론 이제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빠진 그러니까 저렇게 품격 없는 보수는 지지 못하겠다. 빠진 무당층이 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되고 국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국회가 보여주지 못하면 정치 혐오 전체가 증가를 해요. 네. 한국당은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투쟁 그다음에 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화되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당 쪽보다는 야당 한국당 책임을 좀 국민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져서 아무런 입법 성과들이 없으면 국정 난맥상이 깊어지면 여당도 여권 책임론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 황교안 대표 빼고 초월의 모임이 열렸는데 모여서 식사만 하실 게 아니고 저는 여야 4당 대표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내일이라도 국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아니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까지 황교안, 나경원 두 분 페이스로 갈 겁니까? 저 두 분은 국회를 할 생각이 없는데요. 근데 이게 국회 운영에 이 성실한 그 참여는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헌법상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이게 특정 정당의 무슨 정쟁의 도구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망언이 거듭되고 있는데 저기 황교안 대표는 망언 안 된다. 이제부터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기자들이 묻자 내용에 대해서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중도화로 나가겠다 혹은 막말은 안 된다 이거는 허언이었습니까? 허언이라기보다도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 또 당내에서는 끊임없이 의원들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이 국정을 전국을 더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저런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저 박시영 대표나 제가 얘기했던 그 의도 속에서 나눠진 어떤 역할 분담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말하자면 멋대로 무시해도 징계 안 하잖아요. 이제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국당에서 이제 공천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막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핸디캡을 줄 거냐 이것을 좀 보면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문정 의원이 왜 갑자기 딴 당에 갈 수 있다, 애국당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지. 홍문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실 공천받기 굉장히 어렵죠.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일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국당으로 간다. 내지는 친박 전체가 애국당으로 옮긴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종의 지금은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공천에 대응하는 레버리지를 쌓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애국당 집회도 가고. 근데 여차하면은 갈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탈락이 기정사실화되면. 날 자르지 마라.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자르면 나 거기 간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해서 등장했던 인물 약산 김원봉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김원봉 선생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 어떻게 나왔죠?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함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49.9% 그러니까 50%가 나왔고요.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 이런 응답은 32.6%로 나왔습니다. 이게 또 그 반대 의견은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서훈 찬성은 또 문재인 대통령 현재 지지율하고 많이 닮아 있고요. 50대 33. 이 정도. 어쨌든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영화나 TV를 통해서 많이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고 또 요즘에 가장 회자되는 이야기가 320억 원 현상금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그 당시 일제가 김원봉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님보다 현상금이 많았죠. 훨씬 많았죠.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그 정도로 불세출의 이제 독립투사인데 좀 이제 서운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 분명히 했죠. 사실은 김원봉 선생을 언급했던 것은 서운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고 역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 규정상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운은 불가하다. 이 입장을 청와대가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에 그 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는 독립운동 분명히 했지만 해방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저촉됨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에서 이 약간은 외면받는 그런 어떤 희생양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말을 하세요. 그 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뼛속까지 뭐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은 해방 이전에는 장개석하고도 손잡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또 적극적인 또 활동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후대에서 평가하기에도 논쟁적이지만 당대에도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원봉 선생이 여러 차례 임시정부 참여를 권유받았지만 이분은 좀 무정부주의자고 또 무장 독립투쟁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제 해방 얼마 앞두고 참여를 해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까지 지내셨던 건 사실이고 어쨌든 이분이 그 월북을 하게 된 계기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좀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갑자기 신탁통치 논쟁이 좌우익으로 나눠서 아주 거세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초의 프레임 대결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프레임을 좀 거부해보고자 했던 좌우익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사회 그 좌우 합작위원회라고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던 김원봉 선생이 거기 참여했었는데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시는 걸 보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노덕술 같은 그 일제 경찰에게 망신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월북을 결심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원봉 논란은 뜨겁습니다. 자, 이번 조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입니다. 12일이요? 예. 전국 19살 이상 성인 1,151명 중에서 504명이 응답해서 5.0%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화조사로 했고요. 유선 20, 무선 80으로 해서 이미 전화 걸기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한국갤럽과 또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두 곳의 조사였는데요. 이 내용 박시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한국갤럽에서는 그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이런 조사 응답 결과가 47%.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 이게 40%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포인트 높게 나왔는데요. 근데 조사를 이렇게 하나요? 그냥 뭐 당을 딱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질문 방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 여당 승리해야 한다, 야당 승리해야 된다. 야당에는 자유한국당도 들어가고 정의당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들어가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들어가요.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정의당은 도대체 47과 40 어디에 들어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질문지가 빈 곳이 많은 이 설문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양당 정치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관성에서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사는 객관적으로 지금 유권자들의 의중을 드러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 답변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은 최근에 이렇게 장외투쟁이 장기화되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또 거듭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이런 게 이어지면서 한동안 좀 결집하던 자유한국당의 결집세가 주춤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반사의 이익으로 네. 어쨌든 여당이 승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좀 긴장해야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반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자력으로. 네. 그렇지만 야당도 한국당도 특히 정권 심판론만 가지고 승부하기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네네. 쇄신의 과제가 분명히 한국당한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 이게 양당제 때 했던 질문 방식인데 지금은 다당제니까 아니 바꿔야죠. 이게 뭐 또 여당 승리해야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로 네. 바로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야당 승리해야 한다. 이게 자유한국당 승리로 이게 등치가 됩니까 이게? 내일 갤럽에 항의 방문단을 보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1,006명에게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이었고요. 응답률은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도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일보 조사도 유사하긴 했지만 갤럽 조사 방식은 좀 달리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조사했냐면 집권 여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별도로 물었어요. 여기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39%가 나왔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이걸 별도로 물었더니 51.8%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 얘기와 아까 앞에 갤럽은 상대평가를 한 거고요. 둘 중에 여당이 승리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느냐 이렇게 고르라는 방식이고 저희 보기 항모에서 지금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야당으로 이렇게 합치지 않고 보수 야당이라고 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끔 보수 야당이라고 방점을 찍었고 개별적으로 각 그 문항을 두 개로 나눠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에 찍지 말아야 한다.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51.8% 과반이 넘게 공감한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이게 54.6%로 그 세부 이유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까 39%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된 이유가 뭐냐 파악을 했더니 경제 민생 정책을 잘못한 점 이게 56.1%로 그 이유 중에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정의당은 여전히 빠져 있지만 보수 야당이라고 조금 명확하게 한 것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그 갤럽 조사하고는 다르게 이 조사는 내년 총선의 프레임에 관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주장에 공감하느냐.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그 여론조사 중에 비슷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이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 심판론이 하나 들어가니까 답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기득권 정당이면 거대 양당을 말하나요? 그래서 그 답변이 한 15% 이상 나오는 그런 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당 정치가 보여주는 뭐 이러저러한 한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유권자층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여기 뭐 그 질문이 빠져 있어서 그런 답변을 이 조사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내년 총선에서 그 선호 정당이 어디냐, 어느 정당을 찍겠냐 이거 물었더니 민주당이 23.9, 한국당이 18.3으로 나왔어요. 근데 판단을 유보하는 층이 무려 44.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확고한 지지층이 두텁지 못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총선에서 아직은 총선까지 지켜보겠다는 유권자가 거의 과반에 달한다. 50%에 육박한다. 이게 특징적이고요. 비례대표를 어느 당 찍을래라고 물었더니 한국당이 21.3, 민주당이 19.2. 그런데 정의당이 13.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당을 키워줄 세력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일보 조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집권 여당 심판론이 내년 총선에 핵심적인 민심이 될 것이다. 이게 39% 아니다. 보수 야당 심판론이 이 주된 내년 총선의
민심이 될 것이다. 이게 51.8%. 이 드러난 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에게 그리 이제 우호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데, 근데 한국일보 조사 중에는 비례대표는 한국당을 찍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범진보층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한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2, 21.3, 그러니까 한국당 21.3, 민주당 19.2 굉장히 근소한 차이고 정의당이 이제 13.5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통된 지지층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 투표를 과거에 전략적으로 분할 투표를 해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런 답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선거제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안대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당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예. 그 넓어진 뒤에는 이 비례투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이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일반적인 관측이 있긴 한데 또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지금보다 더 유리할 거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이 6월 9일이 그 한국일보 창간 기념일이거든요. 예. 그걸 이유로 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6월 6일, 6월 7일 전국에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임의 번호 걸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고 그리고 응답률은 14.4%였습니다. 예. 그래요. 다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자, 이번 조사에 대선 후보 관련한 문항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 한 10%대 지지율 갖고 뭐 1위, 2위, 3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17.7, 이낙연 총리가 12%, 유시민 이사장이 9.3 네.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랑 다른 분들의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게 아닌가 다른 조사에 비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을 봤더니 한국당 지지자들은 56%가 다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그 황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 황 대표가 무너지면 그러면 대안 부재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낙연 총리의 한 22% 정도만 지지하는 것으로 아직은 후보군들이 민주당 쪽은 많으니까 네. 특정 후보 쪽에 확 쏠리는 현상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응답이 61.8%,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2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응답이 더 많이 나왔는데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줄곧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이 정치권에서는 이 말을 잘 안 믿는데 유권자들에게는 뭐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안 될 거고 자격이 없어서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한사코 뭐 이 출마하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이제 좀 우세해진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을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최근 이제 방송 등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확고한 결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그 진보층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다양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보수층은 반면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좀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내심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예, 유시민 이사장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경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76%가 정당하다 이렇게 답변한 그래요? 거죠. 그만큼 이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두텁게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 하나에. 그리고 또 문재인 케어라든가 아동수당 현 정부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증가 폭이 작았을 뿐이지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국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이 흐름이 됐는데 복지 국가로 가려면은 뭘로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재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 현명하고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복지를 늘린다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거나 꺼리끼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복지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의식이 이미 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보기에 세금이 올라도 대기업이라든가 고소득자 중심으로 오르지 않겠냐 이런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사는 보람이 있어야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 국민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회 갈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만 19살 이상, 만 75살 이하의 성인 남성 1967명, 남성이 1967명이고 여성은 1906명에서 총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고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나 또 주목되는 것이 경제 통일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국민의 77%는 경제를 택하겠다. 이건 엉터리 질문 방식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박시영 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론의 눈동자까지 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